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당선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하여 본인이 여러 매체에 출연해 해명하는 영상들입니다.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김병기 의원의 아들 취업 청탁 의혹이 있다고 MBC가 보도했는데요. 보도의 신빙성을 인정받기 위해 녹취록도 함께 제공하였지만 김병기 의원은 그 녹취록에 대해서도 해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의혹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었고 의혹을 제기한 시점도 원내대표 경선을 눈앞에 둔 부분도 매우 이상하게 여겨지는 사건입니다. 김병기 의원은 이번 사건을 그냥 넘어갈 순 없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본인의 원내대표 당락에 관계없이 이런 일의 배후에 어떤 세력들의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만큼 추후에 사건 전모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던 홍장원 전 제1차장과 함께 출연해서 더욱 화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습니다. 장윤선의 취재편의점과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동영의 EEJ에 출연하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MBC의 보도로 김 의원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는 걸 막고 동시에 본인은 물론 피해 당사자인 아들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언론이 모든 사건을 보도하는 건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겠지만 정확한 사실이나 사건의 배경에 대한 검증 없이 보도하는 건 그 영향을 생각할 때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보입니다. 어제 MBC 뉴스데스크 보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토론회 직후에 의원님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들이 막 이러저러한 질문을 많이 던졌었던 것 같은데요. 그 언론은 그 아들의 취업 청탁 의혹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여러 의원들은 이것은 채용 청탁이 아니라 취업 불이익에 대한 항의였다. 이제 이런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나왔던 MBC 보도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먼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좀 10년 정도에 걸쳐서 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잊을만 하다는 게 뭐냐면 제가 국정원장으로 간다는 뭐 과분합니다만 그런 설이 유포되거나 그런 소문이 유포되거나 국정원장 또는, 간다 뭐 이런 설 또는 국정원에 뭐를 한다 정보위원회 간사가 된다 뭐 또 그런 것들 또는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내대표가 된다 수석부총장이 된다 이런 소문들이 돌 때마다 이런 건들이 터집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제가 해명을 하는 거 그거는 일방 당사자의 해명이잖아요. 이럴 때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근데 다행히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해서요. 국정원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도 했고요. 여야 다 그러니까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사를 한 번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한 서너 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국정원 안에서요? 예. 내부적으로 일단 그 감찰 감사에서 다 했는데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나왔고요. 무엇보다도 국정원 최초로 행정감사원으로부터 행정감사를 받았어요. 그 행정감사 당시에 이 문제를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조사를 했을 때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없었다 이런 게 확인되었다고. 그런데 그래서 일단 이런 거로 문제를 제기하려면 그리고 지금 시기도 민감한 시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사자들 물어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자료부터 확보해서 일단 보시고 아니면 해명을 듣고 국정원에서 조사했었더니 어떠냐 조금의 문제라도 있었냐 뭐 감사원 자료 같은 것들 공개해두려고 그래서 보신 다음에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항의를 했다 이런 얘기하는데 항의를 하는 사람이 청탁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렇다고 치고 그렇다고 한다면 앞에 한 98%는 정말 당신이 억울한데 그거는 모르겠고 2%의 행동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거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사과해라. 그런데 그걸 갖다가 10년 동안 이렇게 잊을만 하면 얘기를 한다는 거 이런 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건이 무슨 내용이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개요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박근혜 정부 때인 거죠. 2014년도에 당시에 이제 기무사 현역 장교였던 아드님께서 국정원의 채용 공개 채용에 이제 응시를 해서 서류 필기 면접 최종 합격을 했는데 그 가운데 신체 검사랑 그리고 신원조사 신체 검사 체력 검정을 받아서 합격을 했습니다. 신체
체력 검증도 체력 검증도 통과를 했다. 네. 근데 신원조사에서 탈락을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인데 네. 그래서 이거 신연자제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었다라고 박선원 의원께서 전직 국정원 기조실장 출신이시죠.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이후에 어제 MBC 보도는 2016년 그 사모님께서 국정원 기조실장 이현승 실장에게 전화를 해서 근데 맥락은 좀 그 항의하는 거였어요. 어떤 청원하거나 부탁하는 것은 아니었고 이제 그 녹음 파일이 나온 것 자체가 이게 채용 청탁이다.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그렇게 쓰고 있는 건데 사실 그거가 그런 걸 말씀드리려면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좀 물어봤으면 알아봤으면 하는 내용이요. 네. 그런 내용은 조사에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빙산의 일각이니까 밑에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경위를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네네. 국정원 사실은 제가 거기를 근무를 했었으니까 그렇죠. 국정원으로부터 아들이 신원조에서 합격을 했었다. 신원조회도 합격을 했었다. 예, 그러니까 전직이 된 겁니다. 예. 감찰실이 이제 신원조사를 담당하거든요. 예. 감찰실에 있었던 간부가 아들이 합격을 했었는데 당신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당신 아들이 들어오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뭐 반대하는 세력이겠죠. 누군지 압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 그런데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자기네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번복을 했습니다. 번복을 했어요? 번복을 해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때는 지휘부는 몰랐죠. 이거 상당히 의도가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범죄 행위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있었다니까 이제 그걸 듣고 경로하지 않을 부모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그 당시에 2016년 17전 당시에 지휘부는 인지를 했어요. 아니, 조사를 하니까요. 알아보고 내사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그럼 국정원 채용 비리 문제로 이제 이게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제 수습을 한 거죠. 수습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객관적으로 하자. 뭐냐면 다행히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신원조회가 2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탈락을 했죠. 두 번째는 합격을 했습니다. 그럼 탈락한 사유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 탈락한 사유가 있었고 합격할 때는 탈락한 사유가 해소가 됐으니까 합격이 했겠죠. 둘 중에 어떤 게 잘못됐냐고. 이건 2년 만에 1, 2년 만에 해소될 수 없는 거거든요. 내용이 예를 들면은 뭐 그럼 그때 탈락 사유는 뭐였던 거예요?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장애가 있다 뭐 이런 거였는데요. 그게 이제 기가 막힌 게 뭐 이렇게 아들에 대한 또 명예도 있으니까 제가 자세히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게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장교가 안 되겠죠. 그렇죠. 장애가 있으면 그것도 정보기관의 장교가 안 되겠죠. 기무사 장교를 어떻게 그리고 합니까? 국정원에 일단 임용이 안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체력 검정이랑 제가 아까 체력 검정이랑 신체 검사를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거기에서 탈락을 했겠죠. 통과를 못 했겠죠. 뭐 시켰다고 치고요. 그럼 국정원의 훈련이 무지하게 셉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좀 뭐 공수 UDT 이런 것들 다 기본적으로 받는 훈련들이 있거든요. 그 훈련을 무슨 수로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애가 동화가 안 되겠죠, 일단. 그렇죠. 장애가 있는 애가 장애를 갖다 그건 뭐 장애가 있다, 오케이. 장애가 있다 치고요. 그럼 장애가 있다는 걸 판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의사가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의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의사가 안 했다. 그럼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의사가 하지 않았다. 그럼 그거 자체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자체로 의도가 있는 거고. 저는 그 내용을 갖다가 사실 여부를 밝혀달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랬더니 얘기하더라고요.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너 그거 아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저 전직 직원한테 들었다. 그래서 전직 직원한테 들은 거 자체가 잘못이라면 잘못 인정하겠다.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밝혀라. 그 얘기를 제가 10년 동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본질을 외면하고 자꾸 딴 데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알겠다. 뭐 불법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분노했겠다. 근데 왜 화를 내냐? 기주실장한테 전화해서. 근데 제가 보면 그 화낸 거라고 저는 생각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의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이제 MBC에서도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를테면 그 신원조사 탈락 사유에 대해서 다른 지원자들은 알지 못했는데 네. 그 아버님이 국회의원이고 또 정보위 국회 정보위 네. 위원이고 이래서 이런 내용을 알 수 네, 있었던 거 아니냐? 신원조의 그 탈락 사유를 그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뭐 그 네, 자체가 그거는 특혜 뭐, 아니냐, 뭐 이제 이런 그거는 건데요. 제가 원하신다면 네. 제가 그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겠습니다. 이건 그냥 농담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누가 언제 얘기를 해줬는지도 압니다. 그 네. 전직 직원이 곤혹스럽겠지만 지금쯤이면 그 전직 직원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분명히 이게 잘못된 거니까요. 네. 근데 이 국정원의 특성상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그때 실수를 한 건데 사실 이걸 갖다가 원칙에 따라서 처벌해 두려고 그러고 제가 수사를 의뢰를 했어야 됩니다. 제가 진짜 의원이었다면. 근데 제가 초선이었지만 의원으로서 반성하는 게 제 후배들입니다. 제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름을 보니까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국정원 어쨌든 후배들. 예. 제 아들이 들어가면 입사를 하면 아들의 선배가 되는 애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처벌하고서 아들이 근무를 갖다 제대로 할 수 있겠나 그런 걸 자의적으로 제가 판단을 해서 그러면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밝히는 선에서 이렇게 하다가 수사를 그러니까 의뢰를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늦었지만은 이번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게 10년 정도 벌어지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한 4, 5년 동안 얘기가 없었던 얘기죠. 아니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자존심 상할 거예요. 본인들이 요번에 스스로 이걸 공개하거나 밝히지 않으면 네. 경찰한테 수사를 받기 바랍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는 안 했었거든요. 네. 경찰의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만약에 한치의 거짓이 있다면 나 국회의원직 사퇴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거기다 저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공개적으로 올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들이 탈락한 사유가 탈락이 맞았다. 그런데도 내가 이런 얘기를 저 사실 알고 있으니까요. 네. 탈락한 게 맞았다 그러면 제가 국회의원직 사퇴하겠습니다. 근데 탈락한 게 아니라 그때 임용되는 게 그러니까 합격하는 게 맞았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국정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관련자들을 갖다 처벌해달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처벌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번 이 원내대표 선거를 보고서도 보면요,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이게 예사 솜씨가 아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예사 솜씨들이 아니거든. 아니 무슨 수로 녹취록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국정원 내에 있는 녹취록을. 자, 이게 검찰로 갔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폰이었으니까 이현수 기조실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오케이. 그럼 청원서 그거에 대한 것은 청원서를 왜 내게 됐는지는 엄청난 빙산의 일각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갖다 알고 있다. 오케이. 그럼 그 내용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낸 거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누군가가 줬으니까 그거는 진짜 국정원 내에 있는 거거든요. 청원서는 검찰 아니고 국정원 안에만 있는 거다. 당연히 있죠. 그러면 이게 검찰로 갔을 리는 없다. 그러면 그 청원서를 갖다 냈다면 그 낸 제가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갖다 그런 이유는 다 빠졌죠. 그럼 오케이. 뭐 그거 다 인정하고. 그러면 그 청원서를 갖다 그 정도의 은밀한 걸 갖다가 청원서라는 게 민원 서류는 사실 돌려보지 않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걸 했었던 사람이 다른 자료는 안 가지고 나왔을까? 다른 자료는 확보하지 않았을까? 이게 전직이든 현직이든요. 밝혀둘라는 겁니다. 원내대표 경선 유무를 떠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명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건 관련해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도 서훈 원장 시절에도 별도 TF를 통해서 면밀하게 조사한 바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10년간 내내 조사를 이제 받으신 건데 어제 이제 나온 녹음 파일과 관련해서는 이제 한겨레 신문이 2018년도에 보도했던 것과 관련 연동이 좀 되면서 이제 부인께서 직접 기조실장한테 전화해서 항의한 것도
부인이 어떻게 국정기조실장한테 전화해서 아들 문제를 문제 제기를 하느냐 네. 이거에 대해서 또 문제 삼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얘기들이 왜곡될까봐. 예. 근데 왜곡하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말씀하시면 기조실장이 전화를 갖다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네? 기조실장이 전화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이현승 기조실장이 이용수 기조실장이 예, 먼저 자기가 해명을 하겠다고. 자기가 설명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의원님한테 먼저 전화를 해서 네. 부인께 내가 전화를 주시면 네. 관련 내용을 설명을 드릴 네. 터이니 부인께서 저에게 전화를 좀 주십시오라는 연락을 받고 부인께서 전화를 드린 거다.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안사님이 법적 조치를 하겠다 그랬거든요. 부인께서도 법적 조치하시겠다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뭐 지금 생각하면 저는 사실 안 사람을 말리는 입장이었거든요. 예. 제가 나쁜 놈입니다. 사실 아들 문제를 아들로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국회의원으로 생각을 한 거죠. 제가 나쁜 놈입니다. 사실은 그거는 좀 그런데 그래서 부인을 제가 오히려 그 정도로 해가지고 끝내자. 그래서 사실 우리 아들이 들어가는 거를 우리 안 사람은 그렇게 하면 이제 시험 안 볼 줄 알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거를 갖다 전날까지 반대를 했어요. 예. 그 전날에 우리 아들이 이제 훈련을 이제 받으러 이제 입사를 하는데, 네네. 아들은 한 달이라도 좀 다녀보고 그만둬야 되겠다. 그게 뭐 오기장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런 얘기는 잘 안 하니까. 그런데 안사람이 그 아들을 잡고 진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얘기한 게, 너는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청혼의 꿈을 안고 그래도 아들이 들어가는데, 네. 예, 그만해라. 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렇게 하면 이런 일들이 수습될 줄 알았는데, 네. 그리고 그냥 우리가 봉합하면 이렇게 그냥 덮어놓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런 일들이 이렇게까지 사실 지금 보면 저나 우리 안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게 아니고요. 말도 못하고 우리 이 과정에서 제 아들은 완전히 인권이 지금 유린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회사 다녀야 되는데 회사 동료들이 그 자료를 보고 또 대부분 잘 모르죠. 모르면 걔가 그런 게 있었어 저런 게 있었어 뭐 이러면서 또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거잖아요. 10년 동안. 네. 이번에는 우리 아들이 경로를 해가지고 저 경로에서 자기 회사에 사표를 내고 네. 자기가 이거 다 고발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원들 상대로 제가 회사를 다닐 수는 없으니까 여기 사표를 내고 자기가 수사를 해요. 아버지가 안 하면 내가 하겠다 그렇게 아이고.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가정 문제에 대해서 전 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발 좀 그 경위 같은 걸 그러니까 언론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네. 메이저 언론들인데 네. 그렇게 보도를 하려면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좀 알아보고 하셔라. 그리고 그게 그렇게 이르게 된 경위들도 있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피해자가 분명히 피해자는 특정됐는데 가해자의 그 잘못은 온데간데였고 피해자에게만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 제가 정치인이 아니었으면 네. 우리 아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았을까? 물론 정치인의 숙명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뭐 여기서 외람되는 대통령님이 조금 이해되더라고요. 네.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을까. 그러니까요. 뭐 그 교습소에서 아이들 가르쳤는데 그 학원의 문제 때문에 아들이 잘리고 아르바이트 하는데도 그랬다라는 얘기가 직업을 있는데. 직업을 갖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다니까요. 네. 근데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계속 제기되는 이슈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의원님께서도 국정원에 계실 때 불이익이 있어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였잖아요. 그 불이익을 준 애들이 예, 지금까지 이러고 준 직원들이 그때 당시 그걸 주도한 애들입니다. 예, 그 팀이 그때 이제 저보다 하급 직원이었으니까 예.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없으면서 이제 상급 직원들이 됐죠 다. 예, 예. 부서를 이제 부서장서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뭐 이제 간부들이 돼 있는 상태인데 예. 아들이 들어오면은 그건 언젠가 알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국정원 내에 근무를 하게 되니까.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자신들에 대한 것을 언젠가는 알게 되거든요. 그게 10년이 지났든 20년이 지나든.
뭐만 하려고 그러면 계속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 팀이. 왜냐하면 그 팀은 지금 아직도 국정원에 있으니까.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일부가 있죠. 그때 하급 직원들이.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이제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죽거나 남의 극악한 고통보다 혹시 내 손에 손톱에 가시가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거 아픈데 이걸 못 견뎌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쯤이면은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다 그냥 이제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자극적인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어제 보도에도 대마가 나왔어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 뭐 제가 그거는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참고적으로 저희 아들은 담배도 안 핍니다. 예를 들어 그게 아니고 이건 나 안 마실래. 그래 안 마셨다. 그러면은 그런 모르고 한 모금을 마셨다 이렇게 될지언정. 그 한 모금은 했네. 한 모금 했는데 나쁜 놈이네.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그게 했는지 안 했는지도 불특정. 그러니까 모호한 상황을 갖다가 했을 것이다. 뭐 했을 것이다. 대마를 왜냐면 해외 연수를 가면 그 어울리고 그러다가 이렇게 뭐 그런 것도 하고 뭐 이렇게 할 때 그런 경험들을 갖다가 우회로 하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에 신원조회를 하다 보면 이제 그 신원조회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애들이 얘기를 안 했는데 다 해요. 뭐 어디에도 갔었다. 뭐 안 해도 되는 얘기까지 다 한다는 거죠. 어디에도 갔었다. 막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게 그렇게 일회성이면 다 넘어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문제 삼을 리는 없죠. 그게 뭐 그렇게 상습적이거나 뭐 예를 들어 뭐 반복했거나 그렇죠. 뭐 이런 게 아니면 그렇게 하면 사람을 뽑을 수가 없죠. 국정원이라는 데는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요원들을 모집하는 건데 그 요원들을 더군다나 물색해서 모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데 여기에 채용 비리가 있었다 이러면 이건 뒷감당이 안 되는 일로 갈 수 있거든요. 사실 저도 두려웠습니다. 제가 인사를 했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뭐 오늘 사실은 원내대표 출사표를 내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상한 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얘기가. 원내대표 출마하고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이게 어제 이제 엄청 큰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큰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사실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제가 뭐 문제가 있다 뭐 이게 된다면 그게 문제가 있다면 사퇴해야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이 문제는 이건 억울한 게 아니라 정말 아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저희 부모가 잘못했을 수는 있어요.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격해졌다든지 제가 하는 과정에서 격해졌다든지 표현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건 저희 부모들이 잘못했을 수는 있지만 이 사건의 정말 당사자의 피해자는 아들이거든요. 근데 아들의 인권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제가 곤혹스러운 게 그런 것 때문이지. 이번에 처음으로 당원 20%가 포함이 되고 그게 이제 국회의원 34표의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 이제 원내대표로 선출되면 이러이러한 개혁 과제들을 이렇게 하겠다. 당원들께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신변에 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내대표의 출사표가 또 관심이 있으셨을 텐데요. 이번에 말씀처럼 당원 그 표심이 20%가 반영이 됩니다. 이게 저희 정당이 당원 중심 정당을 표방하면서 만들어낸 중요한 그 진일보된 정말 이 규정이거든요. 당원들 여러분들께서 투표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 정당이 당원 중심 정당으로 거듭나고 당원들의 권한이 강화되고 이것이 어쩌면 시험대이자 시초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지부진한다든지 예를 들어 뭐 성과가 가시적으로 이렇게 안 보인다든지 한다면 이런 것들이 발전될 수 없겠죠. 그래서 저희 정당이 당원 중심 정당이 되려면 당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이제 원내대표 출마하면은
뭐 정책 얘기하고 그런 거 얘기해야 되는데 네. 청탁한 거 아니냐, 취업 청탁한 거 아니냐는 취지의 녹취록이 등장했는데 제가 마침 10여 년 전에 이 사안 가지고 네. 의원님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사실 뭐 가물가물합니다. 저는 기억이 나죠. 네. 예. 그 얘기를 억울해서 여러분한테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 네.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때 이제 아드님이 2014년에 응모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2014년에 국정원에 응모해가지고 필기도 합격하고 네. 서류도 합격하고 체력도 합격하고 면접도 합격해가지고 그 체력이랑 신체 검사도 네. 다 끝났는데 신원조에서 탈락했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 아버지가 네. 인사처장이었는데 국정원에 그리고 본인은 기무사 장교였잖아요. 네, 그 현역 장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원조에서 탈락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네. 아버지가 국정원 간부다. 아버지가 간첩이야? 그래서 왜 그런 문제 없는 아들이 탈락했느냐를 가지고 열변을 토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요. 네. 근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게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처음 당선이 되고 인수 네. 꾸릴 때 98년도입니다. 예. 그때 국정원에서 국정원 개혁하라고 TF로 타출되셨다면서요. 네, 제가 거기서 최연소로 일 좀 하셨나 봐. 그때 이제 국정원 그때 국가적인 뭐 이제 비극이었는데 IMF가 터지면서 공무원의 그러니까 해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정원 그때 정치 개입을 해가지고 대량 해직 사태가 발생을 했거든요. 정치 개입 많이 했지 그때. 네, 그때 이제 흑금성 사건이 소위 이제 나온 건데요. 그래서 대량 해직이 발생을 했는데 이제 한 10년 정도가 지난 후에 그거에 대한 뭐 보상이나 뭐 예를 들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때 남아있던 최고위직이 제가 98년대는 5급이었는데 근데 그 2003년 그때는 남아있던 2008년 그때는 제일 그 고위직이 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자, 정치 보복에 네. 제가 너무 건너뛰어서 설명하지 마. 네. 제가 설명할게요. 네. 설명은 제가 더 잘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DJ 시절에 인수위에 참여했고 네.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제 인사 네, 처장이었어요. 서장이 됐죠. 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말씀하신 일이 벌어진 거죠. 네. 최고위직이 되어 있는 김병기 보니까 그때 김대중하고 일을 하고 노무현하고 일을 했네. 네. 그래서 잘린 거잖아요. 네. 한마디로. 해직됐습니다. 해직이 되셨고 근데 이제 복직 투쟁을 하셨죠. 네, 복직 투쟁에서 이기셨어. 네. 이기셔서 복직을 했는데 아니요, 복직을 못했습니다. 아, 복직을 못했어요? 네, 안 시켜줘가지고. 아, 소송에서는 이겼는데 복직을 네. 못했구나. 네. 그래서 이제 복직 소송을 하려고 그러는데 애가 시험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현역 장교로. 아버지가 잘려 나갔는데 야속하기도 하고. 아들이 내가 그럼 국정원 가겠어 하고 가서 합격했는데. 네. 명예 회복하겠다고 시험 봤어요. 그러니까 그랬다면서요. 그래서 네. 다 합격했는데 이 신원조에서 떨어졌다고 하니까 신원조에는 아버지 성분 때문이지. 네. 뭐 한마디 더 하면은 일찍 떨어뜨려 줬으면 다른 데 회사 시험 볼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녁 12월 31일 날 했는데 다 1월 5일 날 떨어뜨리더라고요. 근데 백수로 놀았습니다. 아드님이 또 오기가 있더라고. 네. 또 보고 합격할 네. 때까지 또 보더라고 계속. 아니 그래서 우리 사실 말렸어요. 시험을 진짜 볼 줄 몰랐답니다. 우리 안사람 같은 경우는 정말 격렬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뻔하잖니. 너 잘렸는데 어떻게 박근혜 정부 네. 하에서 합격한다는 거니 하고 말렸었겠죠. 그 오기장으로 저기 한 달이라도 다녀야 되겠다고. 한 달이라도 다녀야 되겠다. 아버지 닮았지. 네. 그래서 계속 응모를 했대요. 그래서 계속 떨어지고 이 통화는 네. 그 국정원 기조실에서 그 사모님한테 전화 달라고 한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모님이 항의를 한 것도 아니고 예. 사모님이 왜 우리 아들 떨어뜨려 항의한 것도 아니고 전화를 기조실에서 해명을 하겠다고요. 달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달라고. 그러니까 청탁을 어떻게
이렇게 해. 말이 안 되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잠깐만 설명을 올리면 그때 그 국정원에서는 이제 신원조회를 감찰실에서 담당하는데 네. 그 당시에 그 2014년에 감찰실에서 근무했던 고위 간부가 퇴직을 이제 한 후에 그 전에서 얘기도 딴 데서도 들었지만 그분께서 아들이 사실은 신원조회에 합격을 했었다. 그런데 한 2주 정도 후에 이게 문제가 있다. 김병기 아들이기 때문에 애초에 합격을 했는데 합격이 됐어요. 신원조회까지 됐는데 합격을 해서 실무자가 올렸는데 사실. 예, 실무자가 올렸는데 이게 2주 후에 이게 김병기 아들이 문제 들어오면 문제 있다 여러 가지로. 김병기 그러니까 아들이 왜냐하면 들어오면 제가 저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잖아요. 걔가 한 20년 정도 근무하게 되면 이런 그래서 아버지를 그렇게 잘라는 걸 알게 네. 됐죠. 애는 들어가겠다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보면은 제 후배이기도 하지만 아들이 입사하면은 그 아들의 선배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선배가 예, 되는 그래서 거기서 근무하겠다고 그러면은 근무 정말 하고 싶으면 선배들한테 그렇게 법정 그렇죠. 근데 그게 제가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때. 근무하고 싶으면 근무를 하게 되면은 이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애를 갖다가 그렇게 탈락시키고 막 이럴 때 지휘부의 얘기를 들은 게 아닙니다. 지휘부는 그때 몰랐더라고요. 그 실무자들 걔네들이 이렇게 작업을 한 건데 지휘부에서 나중에 다른 지휘부죠. 지휘부에서 인지를 하게 된 거예요. 2016년도에 이게 불법이 있었구나. 그런데 이게 불법이 있었다 그러면 심각해지는 게 국정원은 비밀정보기관이잖아요. 공개가 안 되는 기관에서 채용 비리가 있은 겁니다. 그럼 이 걷잡을 수 없이 가게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합격하지 못할 사람을 합격시키는 것도 채용 비리지만 네. 합격한 사람을 그런 식으로 떨어뜨리는 것도 채용 비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그것을 막 이제 뭐 해결을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설명을 하겠다 그러면 기술장이 제가 그때 참 잘못한 게 우리 안 사람한테 같이 이거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거꾸로 제가 차라리 소송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말렸죠. 무마를 했던 게 지금 후회가 된다. 그러니까 그 사모님은 기조실장이 그 일을 알고 나서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해명을 한 겁니다. 해명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녹취가. 예. 그러니까 우리 아들 채용해달라는 채용 청탁이 아니라 항의한 거예요. 부당한 것에 대해서. 2018년인가요? 이 건이 아니고 특활비 유용을 해가지고 다른 건으로 검찰을 받고 그럼 그때 이게 나왔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그럼 이게 세상 밖으로 나온 건 국정원에 누군가 손에 감찰실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손을 타고 나오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혹시 검찰에서도 포렌식 할 때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내대표 왜 출마하신 겁니까? 근데 이번 1년이 사실 우리 이재명 정부의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인데 이 1년에서 우리가 민주정부 이 정부 성공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정부와 달리 인수위 없이 출발을 굉장히 했기 때문에 민생 회복과 그다음에 내란 종식 이걸 통한 국민 통합 여기에 나서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내란 종식이 무엇보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주 철저하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그전부터 이걸 해왔던 업무라서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내란 종식이 첫 번째 원내대표가 해야 될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인데 그건 내가 전문가다. 네. 그건 맞네요. 자처는데 자처하죠. 그건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원내대표 출마했다고 해서 정치인을 마치 장관 검증하듯이 이런 파일이 튀어나온 건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이 원내대표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나왔겠죠. 그러니까요. 오늘부터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되니까 빨리 모도하려고 한 것 같은데 이게 국정원에서 어떻게 나왔을까? 요 대목에서 제가 한 분을 더 모시려고 합니다. 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 저희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을 처음 폭로한 그 이후부터 줄기차게 6개월간 저희가 6개월간 섭외를 했거든요. 그렇게 섭외가 안 돼요.
저희 대표 작가가 거짓말 안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했죠 전화. 예, 자주 연락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안 나오시더라고. 안 나오시는데 예. 김병기 의원 곤욕에 처했는데 예.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제서야 나오신 거예요. 그제서야. 고맙습니다. 아니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우리 선배님 따라 여기 공장까지 왔습니다. 사실 우리 공장장님은 12월 3일 저녁에 만날 수 있었는데 그때 만났으면 제가 이렇게 막 수염 막 뻗고 그럴 수도 있었어요. 국정원에 계실 때는 저 같은 사람하고 대척점에 계셨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가지고 저 같은 사람은 없는 세상이 바람직한 세상이다. 그런 분들하고 일을 함께 하셨잖아요. 그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예전에 딴지일보 만날 때부터 되게 재밌어서 네. 굉장히 관심 있게 봤고 재밌는 놈이네 하셨겠죠. 예. 그리고 사실은 지금 그 교통방송 예. TBS. 특히 아침 출근할 때 이렇게 약간 마약 같은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들으면 안 돼 하다가도 자꾸 듣게 되는. 그거는 이제 적이 어떻게 하나 들으려고. 어떻게 하셨죠? 자, 근데 이제는 뉴월드라서 저희가 그렇게 6개월 동안 섭외를 했는데 안 되다가 김병기 이름 하니까 제가 나오시더라고요. 두 분이 언제 아시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원에 또 당시에 안전계획부에 같이 근무했었으니까. 몇 년 된 겁니까? 그럼 2년이? 그러니까 92년, 93년부터니까 30년 넘었죠. 근데 물론 뭐 같은 부서에 근무를 했다거나 뭐 같이 일을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김병기 선배님이 굉장히 핵심적인 보직에서 일을 잘하는 선배님이셔서 후배들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유명한 선배님이시죠. 어떻게 유명했어요? 아무래도 인사팀에 있으면 모든 직원들의 이해관계하고 다 관계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더구나 이제 안기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경직되고 군대식이라서 좀 딱딱했는데 김병기 선배님은 조금 좀 독특하셨던 게 후배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청해 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보직의 어려움, 내 인사상에 있어서의 애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들어주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그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가이드 역할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 표준 답변 같은데 이거. 어떤 후배였습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요? 이 국정원에서 인사 관리를 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은 아니고 한 7, 8년 정도에 한 명씩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요? 눈에 확 띄는 사람이? 네, 죽지만 않으면 저거 부소장 되겠다. 아니 그런 묵기들이 나옵니다. 가끔 나옵니다. 가끔 아주 탁월한. 그러니까 이제 넘사벽이 되는 그 직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같이 뽑아놨는데 네. 한 7, 8년 지나다 보면 이 친구 눈에 확 띄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이제 인사 관리를 다 했으니까 앞에 계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86년대 한 분이 계셨어요. 86년 입사자 중에 그런 아주 뛰어난 눈에 확 띄는. 결국 갑니다. 그분도. 그러니까 결국 그 자리를 갔는데 그게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86년 이후에 홍 차장이 그다음 두 번째로 발견한 사무관 정도 되면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탁월했어요? 없다고 생각하고 말씀해 줘보세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갖춰야 될 사람은 일단 열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근데 홍 차장이 굉장히 특이해서 제가 입사 때부터 굉장히 인사팀에서는 좀 약간 죄송합니다. 약간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왜요? 왜? 왜냐면 가장 들어올 때부터 이 자력이 굉장히 좋은 자원이거든요. 707 중대장 출신입니다. 육사의 대표화랑이에요. 육사 뭐 마포고등학교 학교를 얘기하면 안 되나? 하여튼 고등학교 때 연대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와가지고 여기? 아니 그것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들어와서도 제일 힘든 그런 자원은 보통 이제 아주 좋은 시샘말로 성골의 자리가 따로 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제 그 해외 공작국에 뭐 이런데 아주 성골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국내 부서 이런데. 근데 누구도 안 가려고 그러는 블랙을 지원을 했어요. 자원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모르고 한 줄 알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던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때 참 기억에 남는 블랙은 힘든데 너 모르고 하는 거 아니니? 그렇게 기억에 남는 말이
자기가 꿈이 그 조국을 위해서 자기가 전투하다가 전사하는 게 꿈이었는데 이게 지금 평시 때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업무가 뭐냐 그랬더니 가장 위험한 블랙이 있다. 그래가지고 지원해서 가장 위험한 걸 거기를 하겠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건이네. 그래가지고 제정신이 아니구나.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보니까 그런 보직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그런 자원을 사실은 하나 양성하려면 10년에서 15년 정도 투자를 해보거든요. 해외에서 보내서 공부도 시키고 그 관련 분야에서 보직 관리도 해주고. 근데 아주 잘 적응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 적응하는데 보통 보면 그렇게 우수한 요원들이 가끔 가다가 조기도 퇴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시기심이에요. 어떤 시기심이요? 주위에로부터의 시기심. 아. 왜냐하면 그 요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주변에서 예, 질투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너만 잘 나가냐. 홍 차장님만은 못해도 그러니까 굳이 비교를 하자면 홍 차장이 제갈량이라고 한다면 주유 같은 직원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직원들이 도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심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정도로 뛰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 뛰어나니까 차장 되잖아요. 지금 왜 블랙을 하고 싶으셨어요? 블랙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자랑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아예?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개인적인 얘기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아버님이 황해도 해주분이에요. 네. 저희 어머님이 평안도 박촌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북분이시니까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고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제가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추석 때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이 우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 어린 아들 입장에서는 어머님이 우는 게 대형 사고인데 그 어머님이 엄마 왜 울어? 그럴 때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울어. 그럴 때 그런 부분에 있어의 잔잔한 잔상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언젠간 한번 부모님의 고향에 가봐야겠다라는 마음이 그런 부분에 있어의 동기부여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블랙으로 그래서 북한 땅도 바라보셨고 자세히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 예. 굉장히 위험한 일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블랙사상 최초로 현지에서 간부가 된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와해된 망을 갖다가 거기서 재건했어요. 어느 지역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사실 이 와해된 망을 갖다가 그 세포망을 갖다가 한다는 게 말이 참 쉬운 건데 그게 뭐 간천망이잖아요. 뭐 그런 셈이죠. 일반의 용어로는 듣기 싫겠지만 일반의 용어로 그런 소색탈을 갖다가 구축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전설적인 네. 예. 국정원 역사상 최초의 아마 차장일걸요. 그 전에 없었으니까 맞죠? 맞습니다. 예. 블랙 사상 최초의 차장입니다. 이거 재밌는데 이거 원래 이 얘기하려고 모신 게 아닌데 예? 민간인들한테 다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대단한 요원이었다. 네. 그러면 제가 우리 홍 선생님 모신 이유이기도 한데 이걸 여쭤보려고요. 이게 이제 어쨌든 국정원에서 출발해야지 이 파일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녹취 파일은. 그 이후 어떻게 유통됐든 간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국정원의 누군가가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 이거예요. 그 대목을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누군가는 김병기 의원을 그만큼 싫어하는 거잖아요. 해코지하고 싶은 거잖아요. 혹은 어떤 자리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겁니까?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일단 아마 정치적으로 삼선의 중진 의원이시니까 또 여야당의 어떤 입장이 있고 또 당내에 있어서의 이해관계도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을 부상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국정원이 그랬다는 것보다는 뭐 국정원에 소속될 수 있는 몇몇의 뭐 욕심이 많거나 잘못된 생각을 했던 그분들이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뭐 그런 부분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좀 시간이 지나면 정확한 부분에 있어의 전모가 확인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모는 국정원 출신 누군가들이 했을 것 같긴 한데 제 말은 그분들이 왜 김병기 의원을 그렇게까지 해코지하려고 하는가?
김병기 의원님께서 MB 정부 때 갑자기 퇴직하게 되신 연유도 그렇고 또 제가 연말에 갑자기 회사에서 경질되는 부분도 그렇지만 이 국정원이라는 곳이 여하간의 국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에 있어서의 스팟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인 입장 아니면 정책의 영향력 아니면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호불호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갈리는 뭐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또 수차에 걸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적폐 수사도 받았었고 많은 부분에 인사의 교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예민한 부분이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고 또 여당이 앞으로 이제 어떤 국정 운영에 있어 굉장히 큰 주축인데 이제 거기에 여당의 원내대표라고 하는 자리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것만큼 그만큼 관심의 도가 높아진 거겠죠. 그 새 정부에 더군다나 이제 그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가진 그런 정권이 탄생했기 때문에 첫 번째 원내대표 굉장히 중요하죠. 그 많은 개혁의 그 실질적인 실행자가 될 텐데 그러니까 그 자리에 김병기 의원님이 가는 게 싫은 거잖아요. 누군가는. 네. 그죠? 왜 싫어야 할까? 허황된 생각을 갖다가 하는 거죠. 본인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관심 없거든요. 자기네들한테. 근데 다만 그러니까 아들을 자꾸 건드니까 제가 이 방송 들어서 얘기하면 그냥 날 건드려 날. 그냥 아들 건드리지 말고. 이미 건드려가지고 선을 넘어버린 것 같은데. 네. 아니 근데 좋아하더라고요. 옛날 홍 차장님이 우리 애를 데리고 이제 뭐 언론에 났으니까 우크라이나를 데리고 갔는데요. 이게 신원이 노출됐잖아요. 이게 블랙으로 못 가요. 이거 왜 안 사람 좋아하더라고요. 그 블랙으로 못 가는 거 아니냐. 아 아들이 이제는 블랙은 절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 다 신분 위장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상관없어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뭐 아드님 이슈가 되니까 아무래도 또 뭐 본인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그렇고 또 주변에서도 잘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주변에서 물어볼 때 제가 이렇게 이게 사정의 전후가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걸 왜 설명해야 되지? 지금 이게 도대체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리고 제 언론 보도를 보고 조금 당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신에게 처음 나온 이슈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여러 번. 그 제가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야 이게 작년에 왔던 각소리가 또 왔구나 냄새 맡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더 이상 누누이 뭐 설명하기보다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정리된 부분인데 마침 제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나름대로 좀 예민한 시기에 뭔가 의도를 가지고 불거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보다는 제가 그 아드님을 부하직원으로 데리고 있어서 상관이지 않습니까? 그러셨죠. 그 경우. 네, 물론 본청에 있을 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뭐 선배 아들이라고 해서 따로 불러서 뭐 얘기를 해보거나 그런 적은 없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해외 출장을 갈 때 해외 출장이 현안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현지 경제 사정을 한번 리서치 해보자. 경제팀을 출장단에 넣어라. 이렇게 질의했더니 마침 그 경제안보팀의 팀원으로 포함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근데 선배님 그 아들 잘 키우셨어요. 제가 보니까 키도 헐진하고 잘생겼더라고요. 그리고 멀리서 보면 방송 끝나고 하시고요. 네, 아버님 얼굴이 그대로 나오는데 장교 출신이라 의젓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있습니다만 직접 부하로 데리고 경험해본 저로서는 앞으로 아버님이 이루지 못한 국정원에서 꿈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앞으로 고위 간부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일머리가 있는 엑설런트한 의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런 덕담은 나중에 나가서 하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시도를 한 국정원 일부 혹은 전직 일부 사람들이 앞으로도 이런 시도를 계속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한테 한 거로 이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지금 현 지도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그널을 보낸 걸 수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체제에 대해서 우리 상당히 자료 많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러면 수틀리면 너희들 것도 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자료로 제가 보면 접근할 수 없는 자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그거 뭐
포렌식한 그 저 파일인데 녹취 파일인데 근데 이 녹취 파일이라는 건 굉장히 예민한 거기 때문에 접근하려면 굉장히 그러니까 보안 등급이 높은 애들이 접근하는 자료거든요. 그렇죠. 생각보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기조실장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절대. 우리가 저 그냥 정보 보고를 접근하는 것보다 그런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뭐 누가 이의를 제기했던 그러니까 뭐 청원서 이런 것들이 밖에서 생각하는 거랑 국정원 내부 시스템에서는 좀 다른데 내부 시스템 굉장히 그 보안 등급이 높은데요. 더군다나 원장한테 보낸 원장이나 기조실장이 보는 자료들이잖아요. 이전에 국정원에서 밝히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에 이제는 제가 국정원법을 갖다 개정하면서 수사권을 박탈을 해가지고 직원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요. 옛날에 있어가지고 그냥 뭉갤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수사를 의뢰를 하면은 잘못하면 경찰에 가서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경찰에 수사를 받고 경찰에 압수수색을 받는 국정원으로 보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존심 생각 상황이 벌어지는 거가 염려가 된다면 자체적으로 밝히라는 거죠. 원래 원내대표와는 이런 대화를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대화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가지고 이게 핵심이 됐어요. 이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얘기를 하게 됐고 근데 덕분에 우리가 홍장원 선생님 진짜 6개월 더 섭외했는데 안 된 분을 드디어 거리를 텄기 때문에 선생님 요새 뭐 하십니까? 네, 요즘 좀 오랜만에 여유 있는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죠? 네. 시간이 좀 있으시죠? 그게 기왕 이렇게 거리를 텄으니까 이제 그 선생님 얘기를 좀 해봐야죠. 네. 그죠? 네. 조만간 저희가 시간 잡을게요. 예. 따로 한번 따로 할 얘기 많아요. 네. 아니 근데 막상 공장장님 뵈니까 이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나 봐요. 은근히 매력이 있는데요. 극과 극은 통하는 모양입니다. 네. 극과 극 맞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국정원 출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민주당 원내대표에 출마한 김병기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우리 김병기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 이제 주사표를 던졌는데 네. 고민을 좀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네. 네, 고민하다가 이렇게 출마를 결심한 배경은 맨 처음에는 제가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었는데 민주정부 우리 이재명 정부가 들었으면 1년 안에 그것도 특히 실질적인 6개월 안에 저희가 성공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교두보를 확보하려면 종합 판단 능력이랑 문제 해결 능력, 돌파력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민주당에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많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여기에서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님께서는 파면될 때 대통령 파면될 때 남들과 다른 어떤 뭐 이렇게 상황이랄까요? 마음가짐이랄까요? 그렇게 TV를 보셨을 것 같긴 한데 어떠셨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사실은 4월 4일 그날까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접했기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게 뭔가 하나 매듭이 지어지는구나. 또 나 개인적으로 내 인생에 이러한 부분에서 영향이 미쳐지는구나라는 어떤 그런 관찰이 있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처음에 근무연 때문에 알게 되셨나요? 사실은 우리 선배님을 처음 뵌 게 전 정확하게 기억이 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안전기획부였고요. 안기부. 역사책 갑자기 확 소금이 약간. 그때만 해도 좀 셌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세곡동 청사가 있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남산 청사가 있었고, 남산. 그다음에 이문동에 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제 의원님께서 당시 이제 안기부 인사처의 인사팀에 계셨고, 네. 저도 그때 이문동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한 30여 년 전에 청년 우리 김병기 선배를 봤던 기억이 지금도 아주 명령이 나죠. 오래된 이전이시군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한 30년. 제가 선발했다니까요. 선발했다. 진짜 선발했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별로 안 믿습니다. 스카우트였는데. 저희
행정요원이 블랙요원을 갖다가 뭐 얘네들도 제가 다 선발한 거예요. 그런 거죠. 근데 지금 더 잘 나갑니다, 저보다. 짜증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 인사 좀 드려도 될까요? 그거 조금 이따 할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아니, 인사도 못 드려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그럼 한 30여 년 지켜본 선배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실은 뭐 같은 부서에 근무했거나 같이 일을 해본 건 아니고 항상 멀리서 지켜봤고요. 또 더구나 제가 주로 해외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해외 나갔다 오면 이런 모습으로 변해 계시고 해외 나갔다 오면 이런 모습으로 변해 계셔서 사실은 조금 꼼꼼하게 서로 마주보고 이해하는 거는 제가 차장이 된 이후에 공식적으로 정보위를 하면서 그때 사실은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뭐 하여튼 그래도 30년 동안 서로 쭉 지켜봤다. 어떤 분이라고 그러니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할까 싶은데 아무래도 그때 이문동 청사에서 인사팀에서 뵀던 그 인상이 아직도 크게 남아요. 근데 그럼 그때 어떤 느낌으로 기억이 나냐 하면 저는 원에 계실 때의 느낌이 입시 지도를 해주시는 고3 담임 선생님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무슨 뜻이냐면 국정원이 이름은 하나지만 뭐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부서가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마 난이도는 대단히 높은 직장이다 보니까 원에 들어와서 잘 적응을 못하는 신입 직원들도 많고 또 부서 내에서 또 선후배 간의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나는 왜 이렇게 승진이 안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럴 때마다 당시 안기후만 하더라도 약간 군대식이라 상하관계 약간 경직되고 선배들이 어려웠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김병희 선배님께서 제가 기억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 다 들어주시고 너는 요번에 요렇게 해서 참고 요 다음번에 뭐 연수를 가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아니 넌 이게 문제니까 이런 건 너 좀 고쳐야 되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상담해 주시는 굉장히 후배들을 아껴주시는 선배님이셨다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국정원 요원들이라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우리 홍정원 차장님은 요 앞에 앉은 친구 혹시 본 적 있습니까? TV나. 예, 뭐 얼굴이 굉장히 잘생기셨네요. 네. 예. 아유, 과찬이십니다. 잘생기셨습니다. 네. 네. 이름이 좋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이 친구 이름이 홍장원인데 동명이인입니다. 예, 동명이인인데 오늘 사실은 이 홍장원 차장님을 제가 섭외한 게 아니고 이 재밌게 됐어요, 이 사실은.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 원내대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모셨고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김병기 의원실에다가 8시 EJ 네. 출연자 이동영, 오창석, 홍장원 이렇게 적은 거야. 네. 근데 의원실에 보냈는데 그리고 의원실 보좌관이 의원님 홍장원 차장님 오시답니다 이렇게 된 거야. 아 진짜? 그래 임마. 그래서 오해로 인해서 오해인데 이제 나중에 풀었지만 이제 김병기 의원님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장원아 도와주라 이렇게 해서 나 때문이네. 내 떡이네. 잘 됐네. 근데 내 덕에 된 거네. 여러분 제가 큰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 좀 치하해 주셔야 됩니다. 내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청문회 있고 할 때 우리 또 홍장원 개그맨이 홍장원 차장의 모습을 패러디해서 뭔가를 했어요.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고 갑시다. 짧으니까. 나는 늘 충성을 다해라. 저 이동영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나한테 데려오라고 하는 여자들 맨날 보니까 이건 아니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은퇴한 아나운서가 집에 가가지고 편안하게 TV 보고 저녁 식사하고 가족들이랑 있는데 가서 수갑 채워가지고 미르미디어에 데려서 앉혀놔라. 이게 대한민국에서 말이 됩니까? 이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회사가 있습니다. 어디? 미르미디어. 그걸 매일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이동영.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이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상사를 모셔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거 뭐 보지도 않고 그냥 외워서 그냥 했어요. 아니, 저 말씀하신 그 당일이에요. 제가 근데 그게 이제 짧은 영상이 나와가지고 엄청 돌아다니길래
제가 또 이름도 같으니까 이건 내가 무조건 외워둬야 된다. 언젠간 쓸모가 있다라고 외워뒀는데 그날 딱 그 적절한 타이밍이 딱 들어와서 내가 바로 상황을 대입시켜서 했죠. 우리 쇼츠로 만들어서 그것도 조회수 많이 나왔고 지금 여러분들은 못 들으셨는데 홍장원 차장이 너무 잘했다고 칭찬했어요. 여러분들 못 들으셨지만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게 뭐 있었고 이따가 다시 홍 차장님한테 궁금한 걸 여쭤보기로 하고요. 어제 또 엊그제 오늘 계속 언론에 도배되는 건 역시 이제 아드님 문제인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마 다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러니까는 처음에 뭐 국정원에 뭐 서류 통과 그다음에 필기 통과 면접까지 그러니까 신원조회만 남았는데 그 아버지가 거기서 일했었고 본인이 군인이고 하니까는 이 신원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데 잘 안 되니까 언론에서는 이게 뭐 청탁이라고 했습니다만은 뭐 항의나 문의 이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근데 어쨌든 지금 이걸로 근데 보니까 MBC가 이거 6년 전에도 했더라고요. 똑같은 걸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어디 방송에서 하셨나요? 만일 인사 청탁이 사실이라면은 뭐 의원직 그만하겠다 뭐 이런 말씀인데. 근데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고요. 그건 뭐 당연히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만약에 국정원에서 제가 그런 부정적인 걸 했다 그러면 감옥에 가야죠. 근데 그 국정원 내에서도 혹시 이런 게 문제가 있었습니까? 뭐 감사도 하고 했었다면서요? 국정원에서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사 감찰을 하다가 서원 원장 때는 아예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이걸 갖다 조사하는 기록들이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늘 김승원 의원께서 그 페이스북에 올리셨던데 감사원에서 국정원 사상 처음으로 행정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8년, 19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 문제 제 아들 문제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는 그 전에 이제 국정원 관계자가 아마 사모님한테 전화를 한 것 같은데 이거 박근혜 정부에서 김병기 물 먹이려고 이러는 것 같다. 뭐 그런 식의. 그때 이제 뭐 홍 차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감찰실에 감찰처장까지 역임한 분인데 그 이상 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이제 전직이 되신 다음에 이제 전화를 줬어요. 그래서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저희가 제일 경노한 게 신원조회에 합격을 했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떨어뜨렸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지휘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거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휘부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실무 쪽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이제 홍 차장님 나오셨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아들을 데리고 이제 뭐 출장도 갔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장애가 있던가요?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 만났으니까 아니 그래 세상에 선배 아들을 갖다가 뭐 내가 그런 줄야 잘 알지만 선배 아들을 우크라이나에 데려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제일 위험한 곳으로 데려가는 거야. 제일 위험한 데 가는데. 나 스타일이 그래가지고 나 데려갔다고 그랬을 때 부상당했다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손발을 안 잘렸으니까 전화해봐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좀 다쳤잖아요, 저 무릎. 그런데 그때 제가 얘기한 게 부부 동반해서 좀 알거든요. 홍 차장 같았으면 일부라도 끌고 갔을 거야. 제가 그랬었는데 그래서 홍 차장께서 존경을 받는 겁니다. 부하 직원들한테 그렇게 단단하게 일을 시켜도 왜냐면 본인이 제일 먼저 가거든요. 이미 뭐 여기서 제가 이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말고 그 전에 제일 위험할 때 본인이 직접 다녀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전혀 문제가 있는 인사가 아니고 오히려 그 정치적으로 이게 부당함을 받은 건데 사실은. 뭐 저보다 홍 차장이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으면 뭐. 그렇죠. 이게 이 내용에 대해서 누가 좀 이렇게 설명해주고 싶어도 사실 안에 있는 사람 아니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또 안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뭐 당시 2014년부터 16년까지는 제가 원에 있었으니까 뭐 직접 인사 업무를 담당해서가 아니라 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어깨는 봤죠. 근데 이제 저희한테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설명하고 싶어 하면 좀 팩트하고 그다음에 팩트 플러스 알파로 좀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팩트는 그냥 들리고 보는 것만이 팩트가 아니고 정확하게 그 사실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 배경과
그 전후 맥락을 좀 이해해야 그 사안의 어떤 진실성이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럼 제가 그 배경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이미 많이 설명도 하시고 알고들 계시니까 첫 번째는 우리 그 김병기 의원님 관련된 부분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김병기 의원님이 국정원에서 어떻게 나오시는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세요. 예. 아마 국정원에 계시다가 정치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김병기 의원님께서 DJ 정부 때는 그 인수위에 나갔다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인사처장을 하셨거든요. 그럼 당시로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보직에서 그 일을 잘하는 그 잘 나가는 간부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저희 국정원이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정권이나 정부가 바뀌면 항상 부침이 있는데 이제 MB 정부가 들어오면서 아마 우리 그 선배님한테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 너 그동안 꽃길만 걸었지. 그래 얼마나 잘했나 보자.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조성된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우리 선배님이 중징계로 해임돼서 회사에서 사실은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이제 우리 김병기 선배님의 어떤 그 내공이나 뚝심이 나타나는 부분인데 이제 행정소송이나 도청으로 다 승소하셔서 무혐의, 무죄, 사실무근으로 이제 명예를 회복하시죠.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복직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복직보다는 이제 새로운 길을 선택하신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리 그 애정 안 시켜줬습니다. 애정이 있는 곳이라도 이제 그런 힘든 일을 겪고 나면 아무리 고향이라도 이제 국정원에 대한 그 애증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부친이신 그 김병기 의원님 마음속에 이런 부분에 있어야 옹의가 있다는 부분 하나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뭐 이미들 뭐 알고 말씀들 하셨습니다만 2014년 얘기인데 필기 시험 잘 봤잖아요. 예. 네. 뭐 신체 검사나 체력 검증도 잘 통과했고. 근데 신원조회 문제인데 신원조회는 사실 국정원에서는 신원조회는 이 사람이 정말 큰 전과가 있다거나 예. 아니면 또 기관의 특성상 대공이나 또는 해외 연계 같은 부분에 있어서 특이한 부분이 있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아드님이 시험 봐서 들어오셨을 때 기무사 장교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육군에서 장교로 임용할 때 신원조사를 합니다. 예. 또 기무사가 이제 군내에 있어서의 정보기관이니까 기무사에 들어가는 장교들에 대해서는 그 재검사를 하거든요. 뭐 더 하겠죠. 당연히. 그럼 일단은 군에서 이미 신원조회가 다 돼서 현역 장교가 국정원 신원조회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좀 이해하기 어렵죠. 더구나 이제 국가관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이제 한 분은 국가정보원의 전직 고위 간부시고 아드님은 기무사라고 하는 군에 있는 특수기관에서의 장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이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의 사람이라는 판단한 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다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본인이나 아니면 부모님 입장에서 그 부분에서 좀 의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당연한 거고요. 문제가 있다면 기무사 근무도 못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김병기 의원께서 회사를 나가는 과정에 어떤 그런 나쁜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나 때문에 이런 건가? 또 더구나 2014년이면은 이제 MB 때하고 박근혜 정부로 바뀌는 보수 정권의 한참 그 핵심적인 시기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충분히 본인과 또 학부형인 부모님들께서는 크게 오해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좀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국정원이 명쾌하게 해명했다라는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김병기 의원님이 국정원을 떠났을 때 또 아드님이 처음에 시험 봤을 때 이런 몇 가지들을 이렇게 과거의 배경이 있었구나를 이해한 상태에서 보면 조금 좀 사실이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네. 하나만 더 이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뭐 어느 정도 해명 다 됐다고 보고. 근데 이게 문제는 녹취록인데 이게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왔느냐. 뭐 의혹이 있었다 이 정도는 뭐 취재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녹취록이 왔다고 하면 혹시 이거 국정원 내부 소스 아니냐. 유출된 거죠. 자 그렇다면 집권 여당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후보로 출마한 사람한테 이 내부 소스가 나왔다고 하면 이건 국정원이 또 정치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홍 차장 같은 분이 사실 겨우 막아놓은 거거든요. 겨우 진짜 근데 그거를 보통 분들이 이해를 갖다가 좀 제가 돕기 위해서 이거 말씀을 드리면 그게 말이 쉽지 국정원 내
그 상하 관계에서는 불가능한 조직 특성상 진짜 불가능한 그러니까 처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처음이었을 거. 근데 그 겨우 막아나와서 지금 그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정원의 얘기가 잘 안 나오는 거는 그럼 오로지 홍 차장이 막은 겁니다. 여기 계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 얘기를 갖다가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단지 그런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이 녹취록이나 뭐 청원서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를 떠나서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아주 제한돼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유출이 됐다 그러면 현역에서 유출되면 더 큰일 난 거고요. 네. 아니면 전직하는 애들이 언젠가는 써먹으려고 이거 가지고 나갔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자료 유출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야 너 이런 게 그 사실관계가 이러면 나쁜 거잖아. 오케이. 그거와 변론으로 이 유출 경위 왜냐하면 이 자료를 가지고 나갔을 정도면요 상당히 예민한 자료를 갖고 나갔을 수 있어요. 아 그러네요. 이 자료만 가지고 간 게 아니고 다른 그렇죠. 자료의 접근 권한도 있으니까. 상당히 예민한 자료를 가지고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팩트 그다음에 팩트 플러스 알파를 말씀드렸다고 싶다는데 그 팩트 플러스 알파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어차피 지금 녹취가 나왔으니까. 근데 시험 본 시기가 2014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다음에 녹취가 나온 시간이 2016년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10여 년이 넘고 네. 2016년만 해도 9년인데 저는 정말 이제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타이밍 맞춰서 이런 부분이 공개된다는 부분이 사실은 우연이라기보다는 그렇죠. 뭐 기적 같은 우연이죠.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마음이 많이 남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디서 나온 건가. 물론 일단 국정원의 기조일장 관련된 부분이니까 국정원도 나름대로 의심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이현수 실장이 그때 그 특활비 문제로 검찰 조사도 받고 여러 가지로 뭐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확실히 이게 어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보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도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에서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억울한 사람 만들지 않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뭔가 새로운 부분들을 갈구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도 안 되고 또 너무 오래전에 있었던 부분이고 방금 제가 배경을 말씀드린 대로 사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또 저 같은 사람은 이런 부분의 이슈가 여러 번 나와서 검토가 되고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이 지금 다시 어떤 특별한 시기에 우리 김병기 의원님에게 불리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은 다소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런데 사실 별로 참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10년 동안 이런 일들이 며칠에 걸쳐서 그렇죠. 불거졌거든요. 그때 가장 큰 희생자는 사실 부모가 아니라 그 당사자거든요. 그렇죠. 아무 잘못 없는. 근데 당사자의 인권은 지금 완전히 사라지고 그리고 존재 자체도 그 사람들 신경도 안 써주는데 사실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당사자거든요. 뭐 할 얘기하면 반나절은 해야 될 테니까.